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8건의 강도 살인, 강호순이 부녀자를 암매장한 곳에서 시신 내부를 찾아냈습니다. 잔인한 강도 행각의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모두 9명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숨어 있을까? 그 범행의 목적이나 유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살해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즐거움을 찾는 아주 잔혹함을 드러낸 그 범죄자였고요. 인간으로부터 이런 서늘함이 느껴질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왜냐하면 그 자기가 범행을 한 장면들을 설명을 할 때 살인 범죄를 저지를 당시로 돌아가서 너무나 그 자기 충족감을 느끼는. 수사팀 앞에서 비교적 온순한 모습을 보였던 정남규는 분노한 유족에게는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정남규의 살인 동기는 살해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시신 훼손으로 보자면 유영철보다 더 잔인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욕구불만, 해소가 안 된 그런 것들이 시신 훼손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범행 초기 부유층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던 유영철은 이후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 부유층 집에서 사람은 해치고 또 돈은 또 놔두고 놔두고 나왔단 예, 말이죠. 예. 그렇다 보면 딱히 드러나는 목적이 없이 뭔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복수죠. 그러니까 유영철은 목적 자체가 살인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살인에 필요한 도구를 그 망치를 스스로 직접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검거가 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고려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쇄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는 그런 굳은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기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유영철이 그렇게 된 데는 아마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기가 일단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이렇게 사체 훼손 후 무슨 잔혹행위 같은 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가 범행을 하며 들었다는 음악. 그걸 틀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형사들조차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수법. 유영철은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호순의 범행을 봤을 때 사실은 외국에서 얘기하는 연쇄 살인범, 연쇄 성적 살인범의 정의 그 자체가 지금 한국에 등장했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성들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강호순. 어리숙하고 순진한 태도로 길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몰래 불러내 차에 태우는 게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쾌락형 연쇄 살인범의 전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두영은 어떤 유형의 인물이었습니까? 정두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한국적 연쇄살인범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표면적인 범행 동기는 돈입니다.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구,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가 10억 원으로 봤고요. 10억 원을 벌 때까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범행 양상을 보면 너무 잔혹했고요.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재물, 금품, 이것만이 아니라 범행을 하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내부에서 폭발해온 것이죠. 오랜 기간에 축적된 분노, 그것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오는 형태의 그런 연쇄살인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4명의 이 연쇄 살인범들이 가해를 한 그런 피해자가 쉬운 2명이더라고요. 이것이 중독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살인도 중독이 있는 건가요?
일단 시작하면 이거는 끊기가 무지하게 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극, 스릴 시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릴을 만끽을 하고 싶은 그 욕망, 그 스릴을 다시금 만끽하고 싶어서 점점 수법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좀 더 검거되지 않게, 좀 더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나의 큰 비밀, 자극을 그렇죠. 원하는. 나의 판타지를 좀 더 구현할 수 있게 점점점 심화가 되는 거죠. 정남규의 범행 과정은 그의 살인 충동이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밤골목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 점차 집 안으로 침입해 들어갔고 휴대용 칼에서 식칼과 둔기로 범행 도구 역시 변화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픈 욕망을 견디지 못해 어린 자녀들과 귀가 중이던 여성을 공격하기도 했던 정남규. 실제로 그는 살인의 순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 연쇄살인범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통제력을 잃는다는 이제 뜻인데 실제로 유영철은 범행을 할 때마다 뭐 법당에 들러서 본인의 이런 행각을 멈춰달라고 쉽게 빌었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정두영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맨손의 살인마 정두영은 부산과 울산 등지의 부유층 주택에 6차례 침입해 총 9명을 살해했습니다. 목표는 돈과 귀금속이었지만 범행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가차없이 해쳤습니다. 4차 범행 당시 유일하게 살려준 여성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다는 정두영. 그는 분명 살인을 스스로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도 왜 안 죽이냐 물으니까 그 아가 그때 6살짜리가 있었다고, 딸내미가 있으니까 저 엄마가 죽어버리면 이 아가 고아가 된다 해요. 고아가 되면은 이 아도 지처럼 불행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10km를 37분에 주파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스스로 완전 범죄에 집착했었다고 고백한 정남규. 그는 낮 시간엔 집에만 있다가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와 학교 운동장과 밤거리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다.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버스를 안 타고 여기서 거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사고 쳤던데. 거기까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은 살기 위한 준비와 연습의 시간.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언제나 선택의 기회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연쇄 살인의 특징이 휴지기. 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이 범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 또 자기가 그 어떤 멈출 수 있는 막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장면들을 반추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정남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 가서 내가 그 눈을 감고 서 있으면 그때의 감정을 내가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이미 다시 그때의 감정을 반추하면서 이미 살인 범죄를 마음속으로 저지르고 있지 않나.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4번째 아내를 결국 불 질러서 사망을 시키잖아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장모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지었습니다. 늦가리였던 10월 30일 모기항에서 발화된 의문의 화재로 아내와 장모가 사망합니다. 이 화재로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강호순. 사실혼 관계였던 그는 화재 5일 전 아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으로 거액의 돈을 만지게 된 그는 그로부터 11개월 후 연쇄 살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부적응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끝에 이제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강원도 지역 가서 이제 강간 살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연쇄살인의 시작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시점까지는 공포라는 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부적응도 틀림없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가 사실은 공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자신감도 커지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막 유인해가지고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방화로 숨진 부인은 네 번째 아내. 자신을 성실히 내조하던 아내를 두고 그는 병적으로 여성들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방화 사건 전으로 1년간 수시로 비뇨기과를 찾았다는 강호수. 수였는지 뭔지 이거 좋은 좀 세단급이었어요. 좋은 차였는데 언니도 이렇게 불러요. 태워다 줄까 이런 거. 평소에도 그는 성도착적인 행동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사온 거를 보고서 바로 먹어주길 바랬었어요. 드세요. 근데 지금 드세요. 지금 아니, 상황을 즐겨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자기는 나는 원래 예술가라고 예술을 하면서 그 희열을 느낀다고 나무 하나 예술을 하고 있다. 특히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만했던 게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자기 차에 태울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오만함을 네.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내 차를 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걸 오히려 얘기하더라고요. 비난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2006년부터 약 3년간 수원, 화성, 군포, 안양 등지에서 발생했던 여성 연수의 실종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강호순 한 명이었습니다. 단서가 부족했지만 경찰은 그의 집 옥상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포장도 뜯지 않은 여성용 스타킹 70켤레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그너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범인의 어떤 동기 또는 뭐 어떤 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물품들인 거죠. 제3자가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빨리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만드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그니처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욕구나 충동의 특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위. 그것은 대부분 범행의 성공이나 도주나 자기가 검거를 회피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겁니다. 정두영의 경우는 그것이 오버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손상을 입혔어요. 사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금품을 노리고 맨손으로 침입한 정두영에게서도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겁에 질려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시그니처가 결국은 그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목적과 의도를 찾는 데 상당히 많은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정두영이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도구를 찾아내고 살인을 저지른 그것이 이제 정두영의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본인이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영철은 그 저하고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도구를 제작을 했느냐, 네가. 사실 이거를 제작을 했거든요. 손잡이도 짧게 만들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출소한 이후에 개를 상대로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쉽게 그 칼로 찔러도 죽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행을 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 도구를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도구를 자기가 만들게 됩니다. 잠깐 저 이미지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연쇄 살인범의 방 사진입니다. 저 권 교수님은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남규 작은 동생이 같이 있던 방인 것 같고요. 그 머리밭에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들어보니까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보도된 신문들을 머리밭에 쌓아놓고 늘 그걸 보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2년간 이어진 범행 기간 동안 정남규는 자신의 사건 기사를 모으고 먼저 검거된 유영철 사건을 분석하며 범행 수법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인을 위해 몰두한 이유는 뭘까? 살인을 저지르고 와서 한 2, 3일만 있으면은 버틸 수가 없다.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더 오래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범행 수위는 높아졌고 나중엔 방화도 이어졌습니다. 미안하지 않냐. 내가 미안함을 느끼면은 그렇게 사람 죽이고 칼로 찔르고 내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냐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30대 후반까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살인에 몰두했던 정남. 그리고 2009년 그는 교도소에서 자살을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이 방은 유영철의 방입니다. 이 방 속에 보여주는 유영철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영철은 일단은 방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정남규와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유영철의 집. 하지만 집안에서는 오래 묵은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욕실이 이제 그 범행의 장소였습니다. 샤워를 하자라고 해서 씻고 있는 피해자를 이제 그 이쇠망치로 뒤에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그 욕실로 들어가는 문턱을 저보고 이 문턱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문턱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선이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쇄살인범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과연 교도소에서 어떻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도관한테 서류 달래고 서류를 주니까 그 팔을 당겨가지고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그쪽으로 이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 11시 거의 막 때려요. 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이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방에 교도관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교도관이. 남동일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어떤 놈인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거 아무도 없죠. 수용자라는 분명히 법적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서 하는 건가?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는 저는 현행 이제 교정 행정의 시스템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을 매면서 위협을 하면서 그거를 결국 교도관들이 징계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이들의 소나기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교정의 습성과 폐해를 일찍 간파한 거죠. 유영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를 두려워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구나. 내가 상처를 입으면 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구나. 그때부터는 이들이 강자가 되고 교도소의 교정 공무원들이 약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4명의 이 연쇄 살인범들 최근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또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얼굴들 보면은 우리 이웃에 살 법한 그런 어떤 평범한 얼굴들을 가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 4명이 사실은 다 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결국은 시작이면서 멈출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남규가 연쇄 살인을 하기 전에 이제 성폭력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를 갔을 때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것은 내가 그때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건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상담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어떠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이런 자꾸 감정이 생기고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이 탄생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부모들은 이미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찾는다면 그거는 청소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쇄살인범들은 그 사회의 악이 가장 응축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들을 우리가 미치도록 잡고 싶다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은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반드시 파고 들어가서 그 근저들을 치료하거나 치유하거나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법 시스템에 들어오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이들을 교화,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투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피해를 느끼고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4월) 말 새벽 5시경 신길동 한 다세대 주택의 열린 현관문으로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선 20대 청년 김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데 머리가 뭐에 맞은 듯 띵 한 거예요. 잠깐 동안 쇼크였어요. 계속 맞은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건장한 체격의 김 씨는 머리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범인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옆방에서 잠자던 아버지가 달려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이거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비명소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바쁘자고 이제 그놈도 이제 목숨을 다해서 도망가고 우리도 그 애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잡고 그런 거죠. 두 사람에게 제압당해 잡힌 범인은 왜소한 체격을 한 30대 중반의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를 연행한 형사들은 그가 단순 강도범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는 끝났다. 그런 이제 완전 범죄가 끝났다. 혼잣말로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들었거든요. 장갑, 문양 벌집문양 장갑을 도취했고 또 트레이닝복에 마라토마.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하면서 숙련된 그런 범죄꾼의 그런. 검거 당시 끼고 있던 장갑과 범행 도구는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살인 사건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서울 수유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 남배가 숨졌습니다. 숨진 큰딸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200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서남부 일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만 해도 5건,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이 일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전부 찾아서 이제 링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단 한 건의 살인 사건이 우발 충동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저질러질 것이다. 근데 이때 쓰인 물건이 뭐냐 하면 파이프렌치예요. 이 당신자가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놀랄 만한 발언을 합니다. 죽이고 싶었다. 1000명을 채워야 하는데 억울하다. 지하철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여대생 김양은 보라매 공원 근처 한적한 밤길에서 느닷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무자비한 공격을 당한 김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새벽에 신림동 재래시장 골목에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박양 역시 김양처럼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시선만 조금 불안했던 것 같고 그냥 하는 행동에는 진짜 거침이 없었어요. 김양 사건 이전에도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는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초기엔 노상이었다가 차츰 대상을 찾아 집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방화를 하는 등 수법이 진화해 갑니다. 또한 범행 도구도 순간 제압이 쉬운 파이프 렌치 등의 대형 분기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그가 벌인 사건은 무려 24건.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저의 눈을 보지 않고 계속 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내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미숙했어요. 매우 심각한 얘기고 매우 정말 그 내용상 엄청난 얘기인데 그걸 아주 남이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놀랐고 자기가 피고인이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마치 증인이라도 되듯이 그 옆에서 마치 본 것을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피디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정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자신이 살인마가 된 근원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선배들로부터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복수다. 너를 피해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할 생각 안 해봤느냐. 충분히 나 같으면 보복할 생각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순위로 젊은 여자, 2순위로 여자 어린이, 3순위로 남자 어린이, 4순위로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를 살인 대상으로 정했다. (2004년) 초에 발생해 단서를 찾지 못했던 부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진범도 정 씨로 밝혀졌습니다. 윤 군의 삼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건들에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제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었었는데 이제 정남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 폭행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를 얘네들한테 그대로 내가 미안한 감을 느꼈으면 그 짓을 했겠느냐. 내가 죄의식이나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일로 와! 새끼로! 일로 와!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정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정 씨 집에서는 다수의 운동화와 모자 그리고 운동복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체력 단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10km 마라톤을 했어요. 한 선수급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체력 단련의 목적 역시 살인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범행 전후엔 수 킬로미터를 걷거나 뛰어서 이동했습니다. 전철역 기준으로 목적지 부분에 한 4정거장 5건장 내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역에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서 범행을 할 때 CCTV나 이런 거에 찍힌다. 또 범행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현장에 은닉했다가 중간에 거기서 범행 도구를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다시 은닉하고. 사건 현장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마다 밑창을 잘라내기까지 했던 정 씨. 감시 카메라가 없는 서민청 거주 지역만 범행 장소로 고른 것도 완전 범죄를 통해 더 많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영철이 CCTV의 뒷모습이 잡혀서 결국은 그걸로 해서 검거가 되잖아요. 근데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보고 CCTV가 없는 동네에만 찾아가는 거죠. 그 피해자가 거기에서 막 굉장히 좀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만족을 느끼는. 살인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만족감을 느꼈으며 우울감과 갈등이 사라졌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꼼꼼하게 스크랩해놓고 있었고 과학 수사 관련 잡지를 탐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머리 베개 옆에 자기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범행이 보도된 신문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돌아와서 자기가 범행을 했던 장소에 나와 있는 기사를 늘 보면서 잠을 자는. 좀 어렵네. 유영철은 사실 정남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인식하지는 않았는데 정남규는 경쟁의식 뭐 이런 거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남규 경고되고 나서 제가 직접 질문을 했죠. 이문동에서 발생한 유영철이 주장했던 사건을 아느냐, 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 추운 겨울에 범행을 저지르고 왔는데 왜 유영철이가 자기 거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났었다. 그 사건이 바로 2004년에 잡힌 유영철이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 무죄가 된 이문동 여성 피살 사건이었는데 그 진범이 바로 정 씨 자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유영철이 범행을 재현했던 그 장소에서 진범인 정남규가 2년 뒤 다시 현장 검증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다. 아무래도 이 완전 범죄나 그 범죄의 그 전문성은 자기가 유영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저한테 좀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 사람의 목표는 유영철이었어요.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고 뭐 끝까지 잡히지 않는 거.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남규는 똑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데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유영철은 사회를 자기가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뛰어나고 정남규 같은 경우는 나를 드러내고 사회를 통제하기보다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만의 행위를 충족시켜 나가는 이런 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남규 공책에서는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며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는 상황, 통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4885. 11명의 양손에 짐은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출장 마사지를 나간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이 없어지고 2명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나가는 게 많이 흘려져요. 모두가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 결정적인 단속에 의뢰관이 얘네들이 없어질 때마다 이 전화번호 보내주셨던 거예요. 각각 다른 명함을 사용하는 출장 성매매 알선 업체들이 실은 한 업주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여러 개죠.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함이 여러 개니까. 갑자기 우리가 뭘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이제 그 출장 안마 마사지 그 팜플렛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그거 여러 장이 입성이 있었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수사팀에서 이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용의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가 피해자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CSI 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죠. 서울 봉온동의 야산에서 시신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발굴 현장에서 나온 여성들의 시신은 무려 10건. 모두 투막난 상태였습니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끼쳐갖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죽었어. 대고기로 건물 밑에 2개요, 1개, 이거 10개. 부패가 많이 심하고요. 토막은 10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시신은 무려 11구.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철이 여성들을 연쇄 살해한 것은 그가 살고 있던 작은 원룸. 그곳에서 발견된 살인의 흔적이라고는 욕실 천장에 미처 지우지 못한 몇 점의 혈흔뿐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대상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이기 쉬운 출장 마사지 등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동틀력 이유까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 동틀력까지 오피스들이 있다면 낮에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범행 수법은 경찰도 놀랄 만큼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지금 11명 중에 지금 성관계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관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DNA 감정이 될까봐 대답이 이렇습니다. 11명의 양손의 지문 그리고 칼로 참 다 삐져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60대 노인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여자 부기동 종로구 부기동 살인 사건 나왔을 때 지금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번엔 팔순 노모를 포함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노파가 살해당한 강남 삼성동 사건까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건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지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부유층이라고 하는 침입 대상의 범죄들은 범행의 목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품을 물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본다면 원한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에 의한 범죄이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마지막 사건에서 유일하게 범죄 현장에 불을 질렀는데요. 불을 지른 이유가 이 지금 3건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연쇄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네 번째 사건에서는 유영철이가 의도적으로 금고를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금고를 부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피를 흘리고 나니까 뇌혈흔으로 인해서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도처럼 위장을 하고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훼손이 됐죠. 그가 범행 대상과 패턴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범행 수법과 족적 등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노출됐고 또 CCTV에 찍히는 실수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환상과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피해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로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점차 자신의 살인의 환상이 증폭될수록 그 방법들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죽음들이었습니다. 부인들도 정확 맞아요? 부인들도 맞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학교 생활은 대체로 평범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절도와 성폭력 그리고 사기까지 전과 14번. 고등학교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뒤 출소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한 건 역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0년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출소 후에 또 모 여인을 만났어요. 지금 모 여인이나 전처나 지금 우리 살해 대상을 했던 같은 직종입니다. 또 부자들이 미워 살해했다는 진술과 달리 그의 스크랩북은 고급 승용차와 전원주택, 인테리어에 관한 광고 기사로 가득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단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아주 뒤틀린 그 심리와 성격, 사회에 대한 극단에 이를 정도의 적대감 동시에 가진 연쇄 살인범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어났던 범죄자들을 보면 감정에 격분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그래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무시하고 오는 놈 무시하고 빼오는 놈 무시하고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 세상 들어가서 안 나가. 나 그냥 죽고 싶어. 이래서 만들지 마. 더 잔인해질 거야 앞으로 더. 내가 하지만 신경 많지만 난 좀 나은 편이에요.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결국은 유영철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 아주 내가 우월해 너희들보다는 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들, 자기 그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죠.
김현철 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이죠. 걔는 여자는 안 끊겨요. 계속 있어요. 전형적인 상승 공자예요. 그게 언덕에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살해할 당시에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모르십니다.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만 하나씩 하나씩 소위 말해서 간을 보면서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어수는 여성들을 이윤한 뒤 살해에 암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숨 못 쉬기로 죽여주세요. 진짜 억울해요. 이거 꽃 같은 거. 내가 이런 거 나타나 구부린 줄은 난 몰랐어요. 진짜 죽여줘야 돼 그런 거. 이렇게 된 거 찾아주고 싶은데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강호순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와는 특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호감을 많이 표시를 했거든요. 그 아가씨는 참 아깝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강호순이 자신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6년 9월 출근길에 실종된 군청 여직원 역시 자신이 납치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강호순은 이것이 자신의 첫 살인이며 여죄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윤모 씨를 납치한 강호순은 CCTV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후 일부러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모 씨가 일하는 그 노래방에 이제 손님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어디 놀러 갑시다. 바로 그 국도변 39번 국도변을 조금 더 올라가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매장을 시도합니다. 살해 범행을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불과 몇 분. 원래 살해하고 나면 바로 이제 사체 유기하고 뭐 증거물을 인멸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짐칸인데 뒤에다가 침대처럼 만들어갖고 조수석을 뒤로 넘치면 앉아있다가 뒤로 탁 넘어지면은 바로 끌고 뒤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묶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의 주된 범행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차에 태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간의 이목은 호감 가는 외모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그의 범행 수법에 집중됐습니다. 차 좋은 거 있고 뭐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타는 거 아닙니까? 걔도 뭐 다 피해자들이 탔다 그러는데 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타라니까 여성들이 탔다는 그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호의 동승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피해자들이 그냥 스스로 탔다는 얘기잖아요. 이 교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대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 차에 승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자가 타지 않아요, 절대. 3년에 걸쳐 강호수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첫살인 1년 전에 발생한 장모집 화재.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으로 당시 강호수는 5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게 방 쪽이에요. 부엌 쪽은 다 이렇게 옷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뜯겨져 나간 창이거든요. 화재 당시 강호순과 아들이 뚫고 나온 방범창의 경우 다른 곳과는 달리 나사못이 반쯤 뽑혀져 있었다는 것. 강호순은 그 방범창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사고는 30일 날 났는데 24일 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26일 날 보험 대금을 납부를 한 거예요. 강호수는 무리하게 보험금 약관 대출까지 받으며 부인의 명의로 보험 2개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화재가 나기 5일 전에는 그동안 미루었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모집 화재로 그가 받은 돈은 총 4억 8천만 원. 장모집 돈은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라는 거죠? 경찰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한 1년 이상 했고 그 이후에 여성에 대한 살인 충동을 느꼈다. 오히려 사랑했던 부인이 화재로 죽은 충격으로 방황하던 끝에 다른 여성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강호순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지인과 어렵다리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 집 부인 뭐 충격은 뭔 충격이야. 내가 봐도 그건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걔는 여자는 안 끊겨요. 계속 있어요. 최고 많을 때는 막 10명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걔는 스타일이 여자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살아도요. 다른 여자들 있으면 또 막 자기 총각이라고 그러고 손 부러도 다녀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키 160cm 미만의 50kg이 넘지 않는 아담한 체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강호순의 전처나 애인들의 외모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강호순 씨가 유난히 여자 살찐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살이부터도 당장 살 빼라고 살찐 여자 끔찍하기 싫다고. 낯선을 본 여성을 강간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 성폭행, 상습 성폭행자의 그게 언동이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려라는 거는 얘는 일치 없습니다. 나한테도 노상 얘기한 게 안산 시와 그런데 공단 그런데 들어가면 일 끝나고 버스 그런데 놓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거기 데려다가 그 개지 거기 그쪽에서 많이 강간도 그랬다고. 습성이 골고루 이게 이제 가가면서 살인까지 온 건지. 법망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 강호순에게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 행각을 벌였던 바로 그 기간에도 강호순은 태연슬의 3명의 애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범행 시간 이후 2시간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태연이 그 여자도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에 대한 어떤 그 만족 이거보다는 여성을 강간의 형태를 통해서 성적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여성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강호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을 할 때 느끼는 쾌락, 또 자기 즐거움, 환상 막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연쇄살인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에 안 나타나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 소위 묻지마, 무동기, 분노, 충동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표출이 되죠.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범죄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아, 얘는 한 건으로 검거가 되었지만 연쇄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CCTV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힌다고 봐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수법의 일부를 모방했어요. 손발로 쓰기 시작하면은 숨소리가 안 나고 그냥 비명소리 안 나야 그냥 일이 끝나는 거예요. 몸 안에 악마가 안 들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데. 예.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 말씀하셔서 예. 그러니까 3만 원 찾아올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수상이 여긴 남편은 신고를 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주위를 포위한 채 정두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돈 탁 집어 던져주고 그냥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피의자가 돈 받아갖고 옆 창문으로 튀는 걸 봤어요, 제가. 집을 한 6채 정도를 점프 해갖고 넘어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이제 앞에서 포진해서 이 도로를 부산 서대신동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용의자의 나이는 20살에서 30살 사이, 키는 170cm 정도입니다. 짧은 상고머리에 입술은 얇고 작은 편입니다. 지난 8일 부산 온천동 모 철강에서 75살 정모 회장 집에서 정 회장 부부와 파출부 등 3명이 흉기에 온몸이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길게는 2~3시간까지 정두영은 사체를 옆에 두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해 노부부와 가정부 등 집안에서 부딪힌 3명 모두 살해했습니다.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연쇄살인범 정두영에 대한 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쇄살인이 시작된 곳은 이곳 부산. 불과 3개월 만에 2군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연쇄살인 사건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9월 15일 오후 3시경 한 절도범이 황급히 언덕에 있는 하얀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정두영이었습니다. 오래되니까 바로 쪽. 대담하게도 정두영이 숨어든 것은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는 부잣집 빌라였습니다. 그는 2, 3층 높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정도로 담타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가 빌라 6층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30분 뒤. 유일한 범행 준비물은 목장갑뿐. 늘 그렇듯 부엌에서 칼을 마련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연쇄살인사건 내내 반복되는 정두영의 특징입니다. 정두영과 마주친 것은 집을 지키던 50대 가정부. 드레스실 그 안쪽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앞으로 엎어진 상태에서 옷을 막 덮어놨었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옷을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를 막 쏟아가고 그런 상태였어. 다음 3번째 사건은 불과 17일 만에 이어집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2층 양옥집.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이터의 허름한 담이었습니다. 3차 연쇄살인의 희생자는 2명, 50대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저기 집 앞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이미 막 얻어맞고 피 흘리고 해고 온통 온몸이 그냥 다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정두영은 피 묻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발자국까지 일일이 지우고 사라집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살인을 저지르는 시간적인 간격은 점점 좁아졌고 잔인함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4차) 살인의 경우 숨진 여인 2명 모두 맞아서 양쪽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두개골 또한 터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동난 둥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범행하는 그 순간은 시객에서 주먹을 그냥 손발로 쓰기 시작하면은 숨소리가 안 나고 그냥 비명소리 안 나야 그냥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용의자를 데리고 실시한 현장 검증. 범행을 재현하는 정두영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돌을 들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현장 검증조차 마치지 못하고 정두영을 피신시켰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정두영이 형들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어머니가 재가한 이후. 번번이 고아원에서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등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벽을 가진 반항적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물건을 훔치며 소년원을 드나들던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은 불과 18살 때였습니다. 칼을 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가는 도중에 방범대원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하고 맞아서 지금 흥분된 상태, 방범대원마저 자기 목적을 방해하려니까 칼을 들고 그냥 찔른 거죠. 그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12년 복역을 하고 나오죠. 복역을 나와서 정두영이는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절대 칼은 휴대하지 않겠다. 범행할 때 오직 목장갑 한 켤레만 준비할 뿐 되도록 흉기를 몸에 지니지 않았던 정두영의 특성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두영을 면담하고 나서 그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작년 4월 17일에 이루어진 제4차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을 같이 보시죠. 처음 정두영이 노린 것은 분명 돈이었습니다. 현금을 훔치고 나서 정두영은 가정부 등 2 여인과 마주칩니다. 일반 절도범의 경우 이렇게 발각되면 도망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두영은 오히려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피해자는 40, 50대 여성, 협박을 하거나 묶어놓는 등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두 사람 다 이쪽으로 가라. 우발적인 사건 이런 거를 보면은 칼로 찔러도 한 번 이렇게 찌르고 말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둔한 둔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죠? 피해자들이 심하게 고함을 질러 제가 격분해서 죽였습니다. 처음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아줌마가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심하게 때리게 됐습니다. 사건마다 정두영이 분노했던 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규칙과 명령이 있습니다. 배울 걸 보지 말고 소리지를 안 보고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정두영은 이런 규칙을 반복해서 명령했고 이를 어기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함을 못 지르기 위해서 처음에 몇 번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도 지 자신도 어떻게 했는가 아주 모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때린 기라. 금품강치를 하기 위해서 부잣집을 침입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범죄가 동기화된 과정을 본다면 막연한 사회나 자기 처지에 대한 이런 분노감이 아주 많이 작용을 한 그런 초창기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두영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던 것이 신발 자국, 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학습을 하고 유영철이가 최초에 검거됐을 때 자기 신발,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을 차 안에서 떼어내고 조사를 받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두영의 범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죠.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것은 4개의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대개 범죄자들이 범행으로 만든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과는 달리 정두영과 동고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엔 1억 3천여만 원이 저축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살인이 있었던 시각, 이웃의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옆에서 소리가 나대요. 그 집에 집수리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쿵쿵 소리가 어떻게 났나요? 영락없이 예. 뭐 망치로 이제 집 구들장 그거 파는 소리라. 그러나 그것은 금고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2명을 살해해놓고도 정두영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던 아령으로 금고를 2시간 동안이나 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말 맞다나 몸 안에 악마가 안 들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건방에 피인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 있고 피 냄새를 맡으면서 금고를 이리 부쉈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상식으로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10억의 돈으로 PC 게임방을 갖다 차리려고 그랬어요. 게임방 차리고 아파트하고 뭐 살림 필요한 가재도 넣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제 그의 목표는 돈 10억과 경찰에 잡히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정두영은 심지어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까지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지만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적인 과정들이었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잘 산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아마 그 10억이란 돈의 목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도 뭐 없이 살아가지고요.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막 홀가분하고요. 피해자님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로 다 뭐 풀 수는 없는데 갚을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 하겠습니다.